아빠, 오늘 제가 전국 1등 했어요. 추모공원 한적한 묘지 앞 14살 소녀가 묘비를 끌어안은 채 작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주셨던 요리로요. 저 잘했죠? 소녀는 젖은 얼굴로 아버지 사진 앞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옆에는 낡은 주방 시계 하나,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소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2살 강태산. 국내 최대 식품 기업 회장이자 4년 전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녀 옆 시계를 본 순간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죽은 아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으니까요. 소녀는 그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명함 하나. 강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차하늘, 14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란 말인가? 4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 아들이 남긴 딸.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이 한 가족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복수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늘 그랬듯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72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기업 태산푸드 회장실 열쇠는 주머니에 있지만 정작 제 집 식탁은 텅 비어 있었지요. 밥을 떠놓고 국을 놓고 반찬을 차려놓아도 마주 앉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째였습니다. 2021년 그날 이후로 시간은 제 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수저를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저 텅 빈 건너편 자리만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 전 셰프가 되고 싶어요 라던 38살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뭐라 했던가요? 사업이나 배워, 요리는 취미로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을 이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준호 방문은 4년째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요리책들을 넘겨보고 벽에 걸린 주방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27분에 멈춰 있는 그 시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은 시간이었지요. 저는 그 시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면 아들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회사 사람들은 제가 냉정하다고들 합니다. 아들을 잃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고 이사회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리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 아들 방에 들어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내 꿈을 응원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를요. 정말이지 이 넓은 집에서 저는 그저 빈 식탁을 지키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회장님, 오늘 푸른 하늘 추모공원에 다녀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차량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 혼자 갈게. 아들 무덤 앞에 다른 사람과 함께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할 말은 저 혼자만의 것이었으니까요. 추모공원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은 손에 힘만 잔뜩 들어갔지요. 아들 무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또 왔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매번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 하던 레스토랑, 아버지가 투자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 말을 못했을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지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 때 끄적여 놓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 중 유일하게 제가 가져온 것이었지요. 이거 봐, 아버지가 아직도 갖고 있어. 버릴 수가 없더라.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추모공원 관리소 옆 추모관 쪽이었지요. 추모관 안에는 유족들을 위한 작은 휴게 라운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기 인덕션과 간단한 조리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추모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지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운지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체구의 소녀가 조리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음식에 집중한 또렷한 눈빛. 소녀 옆 조리대 위에는 낡은 주방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시계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낯이 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준호에게 20살 생일 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뒷면에 제가 직접 새긴 글씨까지 있었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소녀는 저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작은 접시 위에 소스를 섬세하게 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늘 전국 청소년 요리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왔어요. 이모가 제가 사고 났다고 거짓말해서 엄마가 병원으로 갔대요. 소녀는 작은 액자를 조리대 위에 세우고 정성껏 담은 접시를 그 앞에 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으니까. 액자 속 남자는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소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마치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아이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접시 위에 담긴 음식은 버섯을 곁들인 차가운 샐러드였는데 그 위에 뿌려진 소스의 색깔과 향이 준호가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만들어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발사믹 리덕션 소스? 준호가 프랑스에서 배워와 단 한 번 제게 만들어준 요리에 사용했던 바로 그 소스였지요. 그때 저는 한 입 먹고 이런 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냐 고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접시를 치웠습니다. 그게 아들이 저를 위해 만든 마지막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소녀가 똑같은 소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운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소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누구세요? 저기,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차하늘이요. 하늘. 준호가 딸을 낳으면 하늘이라고 짓고 싶다고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강준호니.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빠를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그저 소녀 곁 조리대 위에 놓인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준 아들이 간직하던 그 시계.
그 시계 어디서 났니? 아빠 유품이에요. 엄마가 제일 아끼시던 거라고 제게 줬어요. 소녀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꼭 안았습니다. 이거 보면 아빠 생각나요. 아빠가 요리할 때 항상 옆에 두셨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 아이가 내 손녀란 말인가. 준호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는 것도 14살 된 딸을 남겼다는 것도 그 아이가 아버지처럼 요리를 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단절된 4년 동안 저는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던 겁니다. 소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정성껏 만든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하나만 맛봐도 될까?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포크 있어요. 쓰세요. 포크를 건네받아 샐러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건 준호의 손맛이었습니다. 버섯의 식감, 채소의 신선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 뿌려진 소스의 깊은 맛까지 모든 것이 준호가 만들어주던 그 맛 그대로였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이요.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레시피대로 했는데 제대로 한 거 맞나요? 그래,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소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준호와 너무 닮았습니다. 저는 그날 소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건넸지요. 혹시 내가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해. 아저씨가 도와줄게. 소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산푸드 회장 강태산이라는 글씨를 보고 눈이 커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라운지를 나와 차로 돌아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으니까요. 내게 손녀가 있었다니. 준호가 남긴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혼자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니.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차하늘이라는 아이를 조사해줘. 14살 어머니 이름은 아마 준호 며느리일 거야.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그날 밤 저는 준호 방에 들어가 멈춰 있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 딸을 오늘 봤어. 너를 닮았더라. 요리도 하고 내 시계도 갖고 있고. 시계는 여전히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라도 할아버지 노릇해도 되겠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손녀를 찾았으니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준호에게 못다한 사랑을 그 아이에게라도 줘야 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사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차하늘, 2011년 3월 15일생, 부강준호, 모윤서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공식 서류로 확인하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제게 정말 손녀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윤서아, 39살 현재 푸드트럭 엄마의 미각 운영. 과거 부모님이 운영하던 외식체인 엄마의 식탁 소유주의 딸. 2018년 부모 사망 후 이모 박미숙에게 사업체 관리 위임,
이후 소유권 분쟁 발생.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박미숙, 54살, 현재 미숙 프리미엄 뷔페 대표. 2018년 언니 부부 사망 직후 엄마의 식탁 전 지점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 당시 서류상 대리인 자격으로 처리. 윤서아는 법적 대응 시도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준호의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2021년, 그때 이미 서아는 부모님 유산마저 빼앗긴 상태였던 겁니다.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푸드트럭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유언장은 없었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족에게 전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는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하늘이에게, 아빠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건 레시피가 아니라 진심이란다. 언젠가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너에게 좋은 아빠였을까, 엄마를 잘 도와드려 할아버지께도 언젠가는. 글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도 언젠가는.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용서를 구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화해하라는 건가요?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준호야, 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생각했구나. 며칠 뒤 저는 서아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서류에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 작은 공원 앞,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지요. 엄마의 미각이라고 적힌 작은 트럭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성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저는 천천히 트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러다 제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당신은 추모공원에서 하늘이를 만난 사람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넸습니다.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태산입니다. 서아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태산푸드 회장이시죠. 그래서요. 저는 준호의 아버지입니다.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와서 할아버지 노릇하시려고요. 서아의 목소리에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준호 오빠가 얼마나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오빠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도 매일 밤 아버님께 전화 한 통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내 레스토랑 보여드리고 싶다고, 내가 만든 음식 한 번만 맛보시게 하고 싶다고.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전 말렸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그게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끝내 아버님께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아는 트럭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하늘이한테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아이 이제 겨우 안정 찾았어요. 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아 씨, 가주세요.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명함을 트럭 손잡이에 끼워두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호가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나쳤습니다. 하늘이가 다니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학교 시간이었는지 학생들이 삼삼오오 나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하늘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하늘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차하늘. 하늘이가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하게 꾸민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엄마도 안 온 거 우리 반 애들 다 알아.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는 애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웃기지도 않아.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 여학생이 하늘이 가방을 잡았습니다. 야, 내가 가라고 했어. 여학생의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박서연. 서류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박미숙의 딸.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학생.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손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간섭해요. 나는 저 아이 보호자야. 하늘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호자, 그럼 아빠예요. 아, 맞다. 얘 아빠 없잖아. 주변 아이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손나. 서연은 겁먹은 표로 하늘이 가방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늘아, 가자. 하늘이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뒤로 왔습니다. 차에 타. 저는 하늘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맞으세요. 저는 백미러로 하늘이를 봤습니다. 응, 맞아. 엄마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하늘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하늘아. 네. 너 괜찮니? 학교에서 저런 일 자주 있니?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한테 연락해. 내가 지켜줄게. 하늘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하늘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내 손녀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하늘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 저는 준호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멈춘 시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또 실수했구나. 내 아내를 만났는데 문전박대당했어. 당연한 일이지.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니? 하지만 준호야, 아버지는 이제 알았어. 내가 외면했던 대가가 내 딸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 이번엔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밖에서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서연 학생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뭔데? 그게 학교 앞에서 학생과 대치하신 게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학교 측과 통화 일정 잡아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준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 읽었습니다. 아들이 꿈꿨던 요리들, 아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맛들.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들의 세계였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저 아버지의 인정, 단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걸.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며느리도 아직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저는 노트를 덮고 준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믿어봐. 이번엔 다르게 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측과는 조용히 합의를 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서 과도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학교 안전을 위해 교문 밖에서만 하늘이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급식 체험 수업이 있는데 하늘 양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급식 체험 수업이요? 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평가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서연 학생도 같은 반인가요? 네, 같은 반입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학교로 차 준비해줘. 회장님, 학교 측과 합의하신 거 알아. 하지만 밖에서라도 기다릴 거야. 점심시간 즈음 저는 학교 정문 밖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교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지요. 저는 차에서 내려 교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는 못 들어가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급식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가 위험한 건 아닙니까? 그건 저도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통용문으로 들어가 급식실 쪽으로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비켜요. 학생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급식실 한쪽에 쓰레기통이 있었고 그 옆에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쓰레기통 안에는 음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정성껏 만들었을 요리가 그 안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앞에는 박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어쩌라고, 내가 안 먹고 싶으면 버릴 수도 있지. 주변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없는 애가 만든 음식은 먹기 싫어. 뭐 어쩔 건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 사이를 헤치고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버린 거지. 서연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버렸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천천히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가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린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쓰레기통을 서연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음식물이 서연의 머리와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는 내 손녀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 하늘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뛰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태산입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박미숙이 미성년자 모욕 및 폭행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수할 벌은 감수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변호인이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학교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박서연 학생의 선행 괴롭힘 정황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행동도 잘못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의하죠. 제가 공개 사과하고 학교에 기부도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서아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서아는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그만 좀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면 안 될까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요. 당신 도움 없이도요. 저는 서아를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럼 왜 서아 씨는 이모한테 빼앗긴 엄마의 식탁을 아직도 포기 못합니까?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하늘이는 학교에서 혼자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합니까? 서아 씨,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린 버텨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저는 서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 제가 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서아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데리러 왔어요. 어디 있어요?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서아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가 서아와 함께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괜찮으세요? 응,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서아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조금은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측과 정식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공개 사과문을 냈고 학교 폭력 예방 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학교 출입은 당분간 제한되었고 교육청에서도 경고를 받았지요. 하지만 박미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벌 회장 학교에서 중학생에게 음식물 투척.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온라인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알고 있어.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 소집해. 회장님, 어차피 해명할 거 제대로 하자. 이틀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주가도 벌써 3%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공개석상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제 손녀를 지킨 겁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또 실수했니? 하지만 이번엔 후회 안 해. 내 딸을 지킨 거니까. 그날 밤 하늘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인터넷에서 할아버지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쟤 때문에 미안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늘이 걱정하지 마. 이런 건 금방 지나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은 이 사건을 최대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여론을 자극했지요. 제 조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박미숙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서연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미숙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까요? 그래, 하지만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식탁 관련 서류도 다시 검토해봐. 뭔가 있을 거야. 네, 회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손 놓지 않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측의 요구로 저는 정식으로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고 봉사활동 명령도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역 아동센터에서 4시간씩 봉사를 해야 했지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요리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한 아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간단한 샌드위치 만들어 볼까? 와, 아이들과 함께 빵을 썰고 채소를 씻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득 준호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주방에서 저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던 아들. 저는 그때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미숙 씨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2018년 서아 씨 부모님 사망 직후 엄마의 식탁 명의 변경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가 있습니다. 확실한가? 네, 당시 공증을 맡았던 변호사가 은퇴 후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박미숙 씨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했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변호사 진술 확보할 수 있나? 이미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좋아, 계속 조사해. 다른 증거도 더 찾아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숙 프리미엄 뷔페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식재료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 재사용 식재 사용 등입니다. 제보자는 누군가? 퇴사한 주방 직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보호해줘. 그리고 증거 확실하게 확보하고. 네, 회장님.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아 씨, 저 강태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하늘이랑 같이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실 수 있습니까? 또 침묵. 왜요? 그냥 한번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가족끼리요. 저희가 무슨 가족입니까? 준호 아내고 준호 딸 아닙니까?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부탁입니다. 한 번만이라도요. 긴 침묵 끝에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가 원하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할 겁니다. 회장님께서요. 네, 준비 좀 도와주세요. 준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요리, 아들이 만들고 싶어 하던 요리. 오늘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아와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서 와, 하늘아. 서아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서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여기서 자랐구나. 네, 이쪽입니다.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자리에 하늘이를 앉혔습니다. 하늘아, 여기 앉아봐. 네. 서아는 그 맞은편에 앉았고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텅 비었던 식탁에 사람이 앉으니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버섯 리조또, 발사믹 샐러드, 그리고 허브 치킨. 모두 준호의 레시피였습니다. 하늘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 레시피예요. 응, 내 아버지 노트 보고 만들어 봤어.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은 담았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정말? 네, 아빠 맛이랑 비슷해요. 서아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씨, 죄송해요. 그냥 준호 오빠 생각이 나서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또 울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준호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준호 방입니다. 문을 열자 4년 전 그대로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 응, 아버지가 그대로 두었어. 서아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준호 오빠 사진이네요. 네, 프랑스 가기 전 사진도 있고요. 저는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아, 여기 봐.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원래 뭐가 있었어요? 시계가 있었지. 하늘이는 자신이 품고 있던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주방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응, 그래.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벽에 걸린 시계 보이지? 네. 원래는 한 쌍이었어. 아버지가 준호한테 20살 생일 때 선물한 거야. 하나는 내 아버지가 가져갔고 하나는 여기 남았지. 하늘이는 자신의 시계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이게 아빠가 가져간 거예요. 응, 내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거야. 서아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왜 멈춰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시간이야. 오후 3시 27분. 고칠 수가 없었어. 시간이 다시 흐르면 내 아버지가 정말 안 돌아온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하늘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안 돌아오지만 저는 여기 있잖아요. 저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그래, 내가 있구나. 하늘이는 자신의 시계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시계 여기 두고 가도 돼요. 왜? 아빠 시계가 원래 있던 자리니까요. 그리고 저 여기 또 올게요. 저는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자주 오렴. 하늘이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준호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네. 고마워요, 오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저는 준호 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하늘이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방에 처음으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방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오늘 내 가족들이랑 밥 먹었어. 내 딸은 너를 정말 닮았더라. 내 아내도 너를 정말 사랑했구나. 아버지가 이제라도 이 사람들 지킬게.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책상이 하늘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미숙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벌 회장, 봉사활동도 쇼,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고통받아.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르네.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하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시작됐구나. 진짜 전쟁이. 비서가 가져온 서류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회장님, 박미숙 씨 관련 증거가 거의 다 모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첫째, 2018년 엄마의 식탁 명의 변경 당시 위조 서류 원본과 공증 변호사 진술서. 둘째, 미숙 프리미엄 뷔페의 식재료 유통기한 조작 증거, 납품 기사와 내부 직원 진술 포함. 셋째, 원산지 허위 표시 관련 서류와 사진 증거. 넷째, 재사용 식재 관련 주방 직원 녹음 파일.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인가? 네,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입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네, 언제 공개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결정적인 순간에.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서아에게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아의 푸드트럭을 찾아갔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아 씨.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시간 되십니까? 지금 정리 중인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뭔데요? 저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서아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서아 씨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엄마의 식탁, 박미숙 씨가 불법으로 가져간 증거입니다. 서아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위조 서류, 공증 변호사 진술, 모든 게 여기 있었지요. 어떻게 이걸? 제가 조사했습니다. 왜요? 서아가 저를 봤습니다. 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제 며느리고 하늘이는 제 손녀니까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걸 찾으려고 했어요. 변호사도 여러 명 만났고 법원도 갔지만 증거가 없어서 다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2달 만에 이걸 다 찾으셨어요. 저는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요?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언론에도 알려야 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박미숙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엄마의 식탁 상표권 및 재산권 반환 소송도 시작했지요. 언론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모가 조카 유산 가로채. 박미숙은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제 조카가 재벌과 손잡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박미숙의 집과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그동안 회장님께 너무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니에요. 준호 오빠 일로 회장님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저도 오빠를 말렸잖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회장님께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막았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저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 씨. 그래서 오빠는 끝내 회장님께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 씨, 우리 둘 다 준호한테 미안한 사람들입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라는 사람을 사랑했던, 그리고 준호에게 미안한 두 사람으로서. 하지만 박미숙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산푸드 주요 납품업체들에게 이상한 연락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산푸드와 거래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장이 개인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일부 업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사와 비사가 계약 연장을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박미숙 씨가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괜찮아.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먼저 흔들리면 안 돼. 증거는 우리한테 있어. 며칠 후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개인 문제로 회사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거래처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물러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최소한 회사는 안정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회장님,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잘못입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고발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라 방법이 거칠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또 위기네. 하지만 이번엔 버틸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밤 하늘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하늘아. 인터넷에서 할아버지 회사 이야기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할아버지 괜찮아. 쟤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하늘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하늘아.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멈춰있는 시계와 책상 위 하늘이가 놓고 간 시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내 딸이, 내 아내가 행복할 때까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요. 박미숙은 언론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새로운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공격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권력으로 저를 짓밟으려 합니다. 증거라는 것들도 모두 조작된 것들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박미숙을 보며 사람들은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저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지요. 역시 재벌은 다르네. 마음에 안 들면 다 찍어 누르네. 돈으로 증거도 조작하나 봐. 저 할아버지 진짜 무섭다. 태산푸드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15%나 하락했지요. 거래처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시사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비서가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박미숙 씨 측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이사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알겠네. 그날 밤 서아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서아 씨, 회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이모랑 싸우는 거 그만두세요. 제가 포기할게요.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당신 부모님이 평생 읽어놓으신 건데 왜 포기합니까? 하지만 회장님 회사는 제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 권리 찾으세요. 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요 거래처 5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대로는 회사가 버틸 수 없습니다. 사퇴해 주십시오. 저는 이사들을 받습니다. 한 달만 더 주십시오. 회장님, 한 달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한 달은 너무 깁니다. 그럼 2주만 주십시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입니다. 그때까지 해결 못하시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또 실수했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사도 흔들리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하지만 준호야, 아버지는 이번엔 포기 안 해. 내 딸이, 내 아내가 제대로 된 삶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여기 어떡해. 엄마가 할아버지 여기 계실 것 같다고 했어요. 하늘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괜찮아. 거짓말, 인터넷에서 다 봤어요. 하늘이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레시피 같이 만들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하늘아, 할아버지는 혼자 아니에요. 저랑 엄마가 있잖아요. 저는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우리는 함께 추모관 휴게실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도시락에서 재료를 꺼내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힘들 때 만들어 먹던 거래요. 그래. 엄마가 레시피 알려줬어요. 하늘이가 만든 샌드위치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아빠 맛이죠. 응, 내 아버지 맛이야.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늘이를 봤습니다. 응, 포기 안 해. 약속해요. 약속한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미숙 5주년 파티 날짜 확인했나? 네, 2주 후 토요일입니다. 완벽해. 그날 모든 걸 끝내자.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하늘이의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마지막이야. 내 딸이 저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아버지, 끝까지 갈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미숙 프리미엄 뷔페 5주년 파티 날이 왔습니다. 박미숙은 이날을 위해 지역 유지들과 언론인들을 대거 초청했지요. 저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응, 가야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준비는 다 됐어. 그날 아침, 저는 준호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하늘이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오늘로 모든 게 끝나. 내 딸한테 떳떳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것을. 파티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장식과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고급 식기가 놓여 있었지요. 박미숙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강 회장님 오셨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그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경고였지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와 하늘이도 함께였습니다. 긴장되시죠? 서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하늘이는 작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선보일 요리 재료가 들어 있었지요.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숙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프리미엄 뷔페가 5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년 전 제 언니가 남긴 엄마의 식탁을 이어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어받은 게 아니라 빼앗은 것인데.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 시그니처 요리와 다른 요리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미숙은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통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른 요리, 제 손녀가 만든 겁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님, 공정한 비교라고 하셨죠? 그럼 해봅시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늘이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당당했습니다. 14살 소녀가 무대 위에 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애가 요리를, 재벌 회장 손녀라며. 하늘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재료를 꺼내 조리를 시작했지요. 박미숙도 자신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 고급 재료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20분 후 2접시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박미숙의 시그니처 요리, 송로버섯을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하나는 하늘이가 만든 요리, 아버지 준호의 레시피로 만든 버섯 리조또. 미식평론가 3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들이었지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론가들은 먼저 A 요리를 맛봤습니다. 박미숙의 요리였지요. 첫 번째 평론가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두 번째 평론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 번째 평론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비요리를 맛봤습니다. 하늘 위의 리조또였습니다. 첫 번째 평론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평론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평론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A 요리는 화려하지만 뭔가 숨기려는 느낌이 듭니다. 재료의 신선도가 의심스럽고 소스가 지나치게 강해서 본연의 맛을 가리고 있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비요리는 단순하지만 진심이 느껴집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롭고 만든 사람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평론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A 요리는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송로버섯의 향이 인공적입니다. B 요리는 모든 재료가 살아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평론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A 요리는 탐욕의 맛이 납니다. 비싼 재료로 포장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B 요리는 사랑의 맛이 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든 요리라는 게 느껴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이긴 것입니다. 박미숙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2018년 엄마의 식탁 불법 명예 변경 증거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공증 변호사의 진술서, 위조된 문서들 모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박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숙 프리미엄 뷔페의 식재료 유통기한 조작 사진들,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모습,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 원산지 허위 표시 증거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꾼 서류들, 재사용 식재 관련 녹음 파일, 주방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쓰는 대화,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겁니다. 박미숙이 발악했습니다. 강태산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꾸민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증인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때 파티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전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는 미숙 프리미엄 뷔페에서 3년 일했습니다. 유통기한 조작은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뒀습니다. 박미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파티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숙 씨 사기,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까? 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경찰은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아 씨, 이제 돌려받으세요. 서류에는 엄마의 식탁 상표권과 재산권 반환 확정 판결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문서였지요. 회장님, 당신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서아가 서류를 받아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박미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미숙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인정받을 자격 있다고. 언니만 사랑받고 나는 항상 뒤였어. 그게 조카 유산 빼앗을 이유가 됩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박미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티장 문이 닫히며 박미숙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파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하늘이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늘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서아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방에 들어가 시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오늘 끝났어. 내 딸이 이겼고 내 아내가 다시 찾았어. 이제 시간을 흐르게 해도 되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박미숙은 사기,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지요. 엄마의 식탁은 정식으로 서아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상표권, 레시피, 그리고 본점 건물까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태산푸드 주가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회사라는 이미지로 더 올랐지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회사 걱정하신 거니까요. 회장님 덕분에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이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저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준호 미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제 아들 이름으로 젊은 요리사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레스토랑 창업을 돕고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할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며느리 윤서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고 요식업계 인사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이 많이 왔지요. 서아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강준호 미식재단은 꿈을 가진 젊은 요리사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 남편 강준호는 요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끝까지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준호처럼 꿈을 가진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식탁 브랜드를 재단 산하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엄마의 식탁,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야, 봤니? 내 아내가 내 꿈을 이어가고 있어. 봄이 왔습니다. 추모공원 근처에 작은 테스트 키친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 만든 공간이었지요. 젊은 요리사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산, 서아, 하늘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재료는 어떻게 써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노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 준호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서아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이 재료 쓸 때 항상 이렇게 했어.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세 사람은 함께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준호가 가장 좋아하던 버섯 리조또. 접시에 담아 추모관으로 가져갔습니다. 준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저는 한 입 먹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준호의 맛 그대로였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해줘야 했던 말들,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 이제라도 하마. 저는 사진 속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꿈을 응원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남겨줘서. 서아와 하늘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이가 책상 위에 놓았던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계 고쳐도 돼요. 저는 벽에 걸린 시계도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간이 다시 흐를 때가 됐어. 두 시계를 나란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시계 태엽을 감았습니다. 똑똑똑.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벽에 걸렸던 시계 태엽을 감았습니다. 3시 27분에서 멈춰있던 시계. 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엽을 끝까지 감았습니다. 똑똑똑.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시 28분, 3시 29분, 3시 30분.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이제 우리 괜찮아요. 하늘이가 시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 크고 있어요. 저는 두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넌 떠났지만 내가 남긴 사람들은 여기 있어. 내 딸은 내 꿈을 이어가고 있고 내 아내는 내가 사랑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려고 해.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서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녁 준비됐어요. 하늘이가 오빠 레시피로 파스타 만들었어요. 저는 시계를 다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두 시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세 사람은 함께 식탁으로 갔습니다. 텅 비어 있던 식탁.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 찬 식탁. 하늘이가 만든 파스타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하늘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준호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내일 재단에 새로 들어올 젊은 요리사 이야기. 다음 주 엄마의 식탁 재오픈 준비 이야기. 하늘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평범한 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 준호야, 복수는 끝났어. 정의도 실현됐고 빼앗겼던 것들도 돌려받았어. 이제 남은 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지요. 마치 준호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뭐니? 제 레시피 노트예요. 아빠처럼 저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이가 정성껏 적은 레시피들. 그림도 그려져 있었고 메모도 빼곡했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아빠처럼 멋진 셰프가 될 거예요. 그럼 넌 아빠보다 더 멋진 셰프가 될 거야.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이 집에 다시 시간이 흐르고 다시 웃음이 피어나고 다시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